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JTBC가 오는 29일 이후로 월드컵 중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닷새 뒤에 이 JTBC가 FIFA에 내야 할 권리금이 미지급되는 상황 때문에 중계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세계일보 계열의 스포츠월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JTBC 사태는 우리 한국 언론계에 던지는 그 과제가 매우 큽니다. 공명이 매우 큰데요. 이 아침에 세계적인 석학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석학 어떻습니까? 너무 과찬이신 것 같고요. 너무 열심히 깁니다. 조금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겸손이 힘듭니다. 여기는 겸손은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른 아침에 우리 최 교수님 정말 인터뷰가 쉽지 않으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자, 이 언론학자이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보는 JTBC 중앙일보의 위기 이거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언론사가 어려움을 겪고 경영의 위기를 갖는다 이걸 상상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JTBC하고 중앙일보는 경영난을 겪는다면 맨 마지막에 겪겠지. 그 돈도 많고 배경도 탄탄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종편이 4개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명박 때 종편을 만들어줬는데 물론 저는 종편 출범을 좀 반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근데 4개가 출범하면서 이거 재산을 깎아 먹기가 될 거다. 왜냐면 그때도 사실은 광고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파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공중파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4개나 되는 언론사가 생기게 되면 광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 이제 광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했고 출혈 경쟁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현실화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4개의 종편 중에 가장 종합 편성에 맞는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던 언론사가 JTBC예요. 그렇죠. 뭐 드라마고 예능이고 뉴스고 스포츠고 다양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원래 허가를 해줬는데 다른 이제 종편들 예컨대 뭐 TV조선, 채널A, MBN 같은 경우엔 시사 보도만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패널들이 나와서 1시간 내지 2시간짜리 방송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패널들이 한 명 나와서 뭐 출연료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고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편 제작하는데 1시간짜리, 2시간짜리 하는데 뭐 많아야 10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를 뭐 좀 저렴한 광고를 붙여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재생인심사에서 많은 지적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종합 편성한다고 하면서 왜 시사 보도의 비율이 너무 많냐. 이것 때문에 지적사항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계속 번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은. 그러니까 이 JTBC를 뺀 나머지 종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송사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JTBC는 그래도 원래 종편의 성격에 맞게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짜리 드라마 만들면요. 토론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몇천만 원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오락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출연료가 엄청나게 뛰잖아요. 유명인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인기는 높았지만 그 인기가 결국은 제대로 광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된 이런 상황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IP가 Intellectual Property라고 그래서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이게 IP가 IP. IP. 그래서 줄여서 IP라고 하는 게 저작권인데 이게
유명한 드라마들 많잖아요. 예. 뭐 이태원 클라스, 뭐 또 그 여러 가지 그 JTBC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히트를 쳤던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뭐지 그거? 예. 그 뭐 선생님이 뭐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거 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억 안 나시죠? 우리 김용민 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시군요. 나의 아저씨도 여기서 했나요? 나의 아저씨?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사실은. 근데 이제 JTBC가 유명한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JTBC가 아니라 TVN이었네요. 나의 TVN. 아저씨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말씀하신 드라마가 그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그 JTBC를 갖고 있는 모회사에 넘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게 IP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재판매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류가 유명해지면 이게 다른 나라에 판매도 하고 다른 방송국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죠.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계속. JTBC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그 지금 현재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주는 돈을 벌지만 네. JTBC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들어가는 투자한 돈은 많았고 그 돈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2차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네. 그러니까 JTBC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놓여 있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JTBC가 그래도 종편에 정도를 걸어온 매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 사태가 JTBC만의 위기인지 아니면은 JTBC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재래 언론, 특히 종편들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지, 결국에는 JTBC의 미래가 다른 종편들의 미래가 될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미래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요. 네네. 지금도 이제 종편 같은 경우에는 종합 편성보다는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네. 뭐 예를 들면 트로트처럼 이제 이런 음악 프로그램 주로 만든다거나 흥행이 되는 것들만 예. 그 돈이 많이 들어간 프로그램 제작을 안 해요 아직도. 아니면 그렇습니다. 협찬 프로그램 많아요. 협찬. 예. 뭐 건강 관련된 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협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안 하죠 이제는. 더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다른 종편들은 이거 큰일 났네. 우리도 만약에 망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합 편성 안 하죠. 안 하죠. 그 저렴한 가격에 협찬 많이 들어오고 이런 방송만 할 거예요. 이게 시청자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외주 제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보통 외주 제작사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맡겨서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들이 외주 제작사들이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걸 줄이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더 막 이제 후려치기라고 보통 얘기하는 소위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아니 외주 제작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예를 들면 종편사들이 좀 많아서 외주 제작사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매해야만 외주 제작사가 활성화되고 그럼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그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체 컨텐츠 제작 산업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더 올 거고요. 종편사들은 그걸 더 줄일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가격을 더 다운시켜서 이렇게 이제 납품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컨텐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생 프로그래머에서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 납품을 받으라고 하는 게 방미통이죠. 방미통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종편사들 입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 안 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시청자들한테 가는 거죠 결국. 그 사실은 지금 종편도 그렇지만은 지상파도 그렇고요. 점점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안 보죠. 네, 맞아요. 유튜브나
그 OTT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레거시 미디어 시장이 붕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단 뭐 그 언론사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은 둘째치고 네. 우리 미디어 지형이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 건지 그동안은 뭐 조중동 그리고 방송 3사 이런 쪽에 편중됐던 이런 의제 설정 기능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분산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앞으로 우리 미디어계에 미칠 여파가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이미 생각을 시작됐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의제 설정 기능은 주로 이제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이미 시청자들, 그러니까 소위 그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미디어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 수단만 가지고 뉴스를 소비하지 않아요.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뉴스 소비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지 방송사나 언론사에 찾아가서 보지 않고 뭐 포털을 통해서 소비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종편이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면 더 이제 그런 경쟁이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걸 뭘 보면 아냐면 광고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광고가 지금 종편이나 기존의 언론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광고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기업이나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더 많이 보는 곳에 가서 광고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시청자가. 그러면 유튜브의 유명한 유튜브나 이런 데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의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뭐 OTT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기존의 언론사들의 광고는 계속 빠져요. 네. 지금도 광고 시장을 보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언론사들의 광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어떤 매체랄까요? 아니면 뭐 운영하는 어떤 영상 기반의 어떤 그 미디어랄까요? 이런 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광고 시장의 이런 흐름은 결국 어디로 시청자의 흐름이 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점 더 권력이 예를 들면 의제 설정 기능의 권력이 뉴미디어 쪽 소위 유튜브나 아니면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결국에는 어떤 특정 매체에게 편중됐던 의제 설정 기능이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축소되고 네네. 유튜브에서 다 같이 만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도 보세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유튜브 프로그램 만들어요. 기존의 방송을 하면서도. 네. 그리고 기존의 방송을 유튜브로 내보내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시청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네. 결국은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또 재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로 네. 기존 언론사도 옮겨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을 슬림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우리 김영민 목사와 얘기 나눴지만 네. 지금 기존의 언론사들은요 너무 무거워요. 제가 무겁다고 표현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좀 유튜브 TV 뉴스 기자가 어디 취재 간단 말이죠. 그 네네, 기자뿐만 아니라 카메라맨, 카메라 보조, 맞아요. 오디오, 네네. 이 네. 운전기사까지.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뭐예요? 혼자 다 들고 다녀요. 네. 혼자 들어가 찍고 혼자 편집하고 생방송하고 전혀 문제 없잖아요. 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어요. 네.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운영하는데 좀 더 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존의 언론사들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혼자 방송하고 만드는 게 퀄리티가 떨어져요. 사실은 영상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워낙 영상이나 아니면 이 휴대전화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화질도 좋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아니 일반 뭐 혼자 찍는 영상이나 아니면 그 3명, 4명이 가가지고 막 붙어서 촬영하는 거나 기존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보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해 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기존의 언론사들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경쟁에서 이제 뭐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그런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유튜브에서 만난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1시에 뉴스 안담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